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한때 일본의 소니, 전자업체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이면은 이때 소니 워크맨을 선물로 받으면 최고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3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삼성의 마이마이는 10만 원대였고요. 그때는 대우전자가 있었는데 그때 요요가 한 9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왕년에 소니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소니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틈바구니에서 낄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빠른 변화의 속도를 소니는 타지 못했고 또 잊혀져 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간은 계속 구조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포함한 PC 사업부를 팔고 또 TV 사업은 분사한다고 하는데요. 또 5천 명의 직원을 또 내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채 등급은 정크 단계까지 내려갔으니까 투자하기 적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든지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니의 궤적을 보면은 반면 교사로 삼을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변화를 게을리해도 밀려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진정한 혁신인가? 10년이나 20년쯤 후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연연하거나 또 구태의연한 기업 경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과작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전해드리고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자영업 부도와 또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위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감 상황을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쉬고 나왔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올라서 그런지 오늘 시장 상황은 좀 괜찮았죠? 그런 대로 괜찮긴 했는데요. 네.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예. 플러스 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가 어떻게 끝났나요?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8포인트, 한 0.04%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78%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좀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한 1,300억 정도를 팔았고요. 오히려 오랜만에 투신 쪽하고 연기금 등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한 1,040억 정도를 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수를 플러스로 받친 모습이고, 외국인은 코스닥만 한 200억 정도 샀고요. 선물 쪽에서도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한 2,476계약 정도를 팔아가지고 한 3,099억 정도를 팔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27일이라고 미국 재무장관이 못을 박았는데 미국 부채한도 협상 시한이 원래는 원래 2월 7일이었었어요. 근데 재무부 특별법 때문에 이제 2월 27일까지 미뤄진 상황인데 그거에 따른 우려감도 아직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미국 경기 전망 자체, 경기에 대한 수치 자체가 계속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고용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예상 한 18만 명 정도 했는데 한 11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실업률 자체는 6.6%면 거의 요 근래 한 몇 년 동안은 가장 최저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FRB가 어떤 걸 취할 것이냐라는 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옐런 의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1일 자정이 될 것 같은데요. 모레 한 새벽쯤 되겠죠. 예, 미국 시간으로는 11일 10시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를 또 잣대로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경제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또는 향후 양적 완화 축소 일정,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 갖고 있는 시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목요일 날 13일 날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선뜻 타러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나마
많이 안 팔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하방 정책성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방향성은 도무지 모르겠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 보게 되면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종목이나 업종 보면은 특별하게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아무래도 뭐 안 좋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융주 쪽에서도 이제 은행 업종 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연이어서 이제 뭐 카운터 펀치를 맞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카드 정보 사태, 카드 정보 유출 사태도 맞았고 이번에 또 KT ENS 부실내 주권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그 연한 3일째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모처럼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좀 돌아오는 모습을 일단 바닥은 좀 찍지 않았냐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 업종이 상당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게임비라든지 유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딱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없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GTT 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도 사실 외국인들이 입금 별로 안 타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는 좀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뭐 거의 제자리였던 것 같고 나머지 그 주변 국가들 혹은 뭐 이머징 국가들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머징 쪽까지는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머징 쪽도 어느 정도 안정은 찾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2일, 23일 날 이달이죠. 22, 23일 날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서 지금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 재무장관들이 아주 연일 포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신흥국 없이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포문을 퍼붓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신흥국들의 통화라든가 이런 그 하락폭이 완전히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은 좀 멈췄다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좀 조심스러운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일반 투자가는 많으시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섣부르게 주식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도 그 투자 일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 만기 정도는 좀 넘기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4일 날이 또 뭐 EU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또 유럽 경기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또 다 좀 홀딩을 해야지 되는 분위기네요. 아무래도 좀 그 안 좋을 때는 조금 그 관망하는 게 좋은 그것 하나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동요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적게 집계가 됐네요. 세수의 구멍이 좀 많이 뚫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늘 우선 정부가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마감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세입세출 마감이라는 건 이제 회계상으로 작년도 결산을 딱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끝내고 이제 최종 얼마가 들어왔고 세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예산으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대조표를 이제 확정을 짓는 날인데요. 소위 정부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작년 국세 수입이 201조 9천억 원입니다. 작년 추경 예산을 짤 때 원래 세입 예산을 210조 4천억 원으로 짰으니까 그 정부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8조 5천억 원이 부족한 겁니다. 예상치보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2012년 그 전년도 국세 수입이 203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1조 천억이 덜 거친 겁니다. 그렇군요. 전년도보다 덜 거쳤다는 게 이제 사실 더 문제인데요.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대략 뭐 한 2.8%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물가 상승률 뭐 한 2% 생각하면은 실질 성장률이 어쨌든 3%에 근접을 했고, 명목 성장률까지 계산하면 뭐 한 5%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경제는 어쨌든 커졌으면은 세금도 늘어나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금이 전년도보다 덜 거쳤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고 이례적인 일인데 국세 수입이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덜 거쳤던 거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도 또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도 이후 세 번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는 다 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뭐 거의 제로 성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세금이 들거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플러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전년도보다 후퇴를 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그 이유가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한 그 법인세가 들거친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거래세가 부진했던 것.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증권거래세가 부진했던 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증권거래가 많이 되면은 증권거래세 많이 거치는 거고, 증시가 침체돼서 거래량이 줄면은 증권거래세도 들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증시가 좀 아무래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거래세 들거친 부분이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감면 조치도 있었고 그래서 들거쳤습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법인세는 기업들이 어쨌든 흑자를 낸 기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개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사정이 나은 편이었는데 이 후퇴를 했다라는 것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작년에 43조 9천억 원인데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세를 내야 될 곳이 덜 낸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마 이 법인세 지금 그 법인세법상 내는 구조가 그 원래 법인세가 2단계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단계로 나뉘면서 많이 내는 쪽이 덜 내는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뭐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걸 좀 절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올해입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이 세수 부족 사태, 그러니까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치고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후퇴하는 이 상황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국세 수입 전망치가 218조 5천억 원입니다. 218조 5천억 원이면 올해보다 작년에 거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조 5천억 원이니까 한 16조 6천억 원 정도를 더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이 정부가 지금 올해 생각하고 있는 성장률이 3.9%거든요. 물론 이 그냥 수치대로라면 이 통계 예상치대로라면은 뭐 당연히 더 거쳐야 되겠죠. 더 거쳐야 되는데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를 했다. 근데 올해도 과연 그 후퇴하지 말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도 있어서 이래저래 큰 우려가 아닐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개인이나 기업들에서는 정부가 이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더 강해지고 지금 그야말로 뭐 이 세금 쥐어짜기 행태가 반복되고 이런 사태가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지금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세수가 잘 안 거친다라는 것 이것이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구조적이고 만성화된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정부의 가장 큰 뭐 우리로 치자면 월급이 세금인데 이게 잘 안 들어온다면은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럼요.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뭐 지금 약속해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좀 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기업을 또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수석 비서관이 주재한 자리에서 이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이 공기업 방만 경영 실태를 아주 조목조목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오늘 아침 언론에도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실태 그 중에서도 과도한 그리고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이 복리후생비 지급 실태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한 박 대통령 얘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들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까지도 고액의 학자금을 뭐 지급한다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 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까지 네. 지원할 기간도 있다. 이렇게 방만 경영 실태를 지적을 했고요. 또 오랫동안 이렇게 방만 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거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이 공공 부분의 개혁을 이뤄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조가 정부의 이런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공기업 노조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제로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산하에 있는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이 정부의 공공개혁 이 드라이브에 맞서가지고 이 공기업 방만 경영,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의 근본 원인이 과잉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 그리고 낙하산 인사에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면서 노사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노조가 조직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노조들의 이런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특히 노사 간의 각종 이면 합의 이런 것들이 과도한 복지 혜택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함으로써 이번에도 혹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겉으로는 마치 뭘 줄이는 것처럼 하고 이면 합의로 노조하고 그대로 이 복리후생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이면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아주 좀 쐐기를 박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은 방만하게 또 복지를 시행을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예, 이런 것들 다 균형 있게 좀 고쳐줘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둘 다를 봐야 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노조 쪽은 낙하산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입니다. 네, 떠넘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잘못할 거는 당연히 고쳐가야 될 것이고요. 노조나 이쪽에서도 분명히 과도한 부분 국민 정세 공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니까 국민 정세에 반하고 누가 봐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노조도 그거는 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카드 유출 사태 때 관련 카드 가지고 계셨어요?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카드 어떻게 하셨어요? 가끔 쓰는데 확실히 덜 쓰게 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아마 이게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좀 이 속된 말로 좀 찝찝한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해당 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이 소액 결제 이런 건 그냥 체크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보 유출 사태,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어쨌든 카드 이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그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이 카드 정보 유출 사고 이후 3주 동안의 매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매출 중에 카드 결제 비중이 80%. 그래서 그 직전보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카드 결제 비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국민카드, 농협, 롯데 이 카드들 같은 경우도 이용 실적이 줄어가지고 여기는 한 2.1%포인트 정도 이용 비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찝찝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과자값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원재료값 같은 경우에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있다던데 그러면 어디에 인상 요인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저희 생생경제 제작진은 거의 과자를 옆에 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과자 사려고 보면은 1,000원짜리 과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자값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또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원재료비 가격이 올라서인지 무엇이 원인이 되고 있는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타당한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김연아 회장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자 네. 좋아하세요, 회장님?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과자, 빵, 음료 가격이 줄줄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회사별로 뭐 오른 것들이 좀 상징적인 것들만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작년 10월부터 오리온, 혜태제과, 롯데제과, 코카콜라 등 이런 과자 음료 업체들이 상당수의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6일부터는 농심, 삼리식품, 크라운제가 칠성 음료 같은 데서 인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우에 한 20%의 가격이 인상되었고요. 그 혜태 에이스 요건 16.7%, 또 가나 초콜릿 롯데의 요거는 14.3%, 네. 삼리 크림빵이 12.5%, 또 농심의 새우깡이 한 10%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오르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제 기업들의 네. 입장에서는 뭐 올릴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업들은 항상 그 가격을 올릴 때 보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오히려 조사해 본 결과로 의하면은 예. 오히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거나 아니면 동일 잔상에 있고 오히려 손익분기 결과도 저희가 한번 기업의 그 원가 부담 증가에 대한 증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런 제조사들이 그 인상을 핑계로 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이윤 확대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중에서 뭐 과자 같은 경우에 밀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네. 뭐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 가격들의 변동 추이를 어느 기간 정도나 비교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부터 올 현재까지도 예. 계속 그 가격에 대한 추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최근 3년간의 원재료 시세가 대체로 보면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온이라든가 혜태제과, 롯데제과 이런 데에서는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3년 물가 변동 추이가 국제 물가인 아몬드 네. 요거를 제외한 것은 거의 다가 설탕이라든가 원당이라든가 팜스테아린, 버터 같은 거, 옥수수 네. 전분 이런 게 전부 다 9개 품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비중은 크겠지만은요. 네. 이거 외에도 뭐 인건비라든지 또 물류비라든지 뭐 이런 부담이 또 늘어났다라고 기업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개 다가 보면은 이러한 원가 분석 결과에서 보면은요. 네. 각 기업에서 이제 이런 원재료비 인상을 얘기를 하지만은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재료비가 오히려 인하되거나 예. 또 동일 잔상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오리온과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 상품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이 원재료 및 판매 관리비 증가를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밝힌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실적을 봤을 때 2012년 대비 2013년 간 경우에는 0.5% 상승한 걸로 오히려 나타났다는 거죠.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요? 예. 근데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또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네네.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항상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네. 특히나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꺼번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예, 갑자기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소비자 단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원재료비가 올랐다거나 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됐을 때는 소비자도 이에 수긍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원가 분석을 저희가 전부 다 해보고 또 이런 영업이익 실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많은 폭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올렸다면은 뭐 제품이 질이 좋아진다든가 또 아울러서 이러한 그 자체 내에서 그 영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자구책으로 해서 좀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R&D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그 R&D의 실적을 좀 많이 해갖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보이면 좋은데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가격을 상승할 때 기업은 좀 더 윤리적이고 이 사회적 책임을 느껴서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가격의 인상 포기해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격이 아닌가. 일종의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을 그 빙자로 해서 소비자한테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이런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먹을거리 가격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정도의 폭으로 일제히 인상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지난 정부 때, 전 정부 때는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묶였던 것이 갑자기 이제 이게 풀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인상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인상대에 대한 폭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비록 인상되더라도 이 소비자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업과 소비자가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인건비라든가 뭐 원자재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윤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저도 과자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오르면 기분은 나빠요. 그렇기는 한데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지 된다라고 할 때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지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선이 돼야지 될지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적정선이라는 것이 적정 가격 인상률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뭐 모든 거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와 함께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게 바로 신뢰성이고 그게 이제 소통과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이러한 기업의 불신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인상 요인에 대해서 무조건 뭐 인상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하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적정 이윤이라는 것이 좀 서로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정부 때는 뭐 배추 실장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라면값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못 올리게 하고 이건 정말 유래가 오래된 거고요. 근데 정부가 그러면은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물가 인상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개방된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물가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그 서민 생활이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 진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가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라도 네. 서민의 물가와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진폭의 이상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이건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원재료 가격과 제품 네. 가격, 그러니까 우리 네. 생필품이 되겠죠? 네네. 이런 가격 같은 것들을 같이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필품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대상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2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네. 앞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그 물가 감시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이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를 할 겁니다. 매달마다 네. 이제 생필품과 관련된 과자류, 그다음에 뭐 기름류, 밀가루,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제품, 빵 같은 네.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표해서 소비자들이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이러한 정보 제공에 아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을 조사하시나요? 아니면은 업체별로 따로 또 하시나요? 지금 대형 유통업체도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하고 예. SSM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갖고 각각의 예.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나요? 예,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가격 동향을 발표하셨어요? 저희가 가격 동향은 2월부터 이제 올 2월부터 이게 발표됩니다. 홈페이지가 예. 늦게 돼갖고요. 예. 네, 조사는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열어볼 수는 없는데 네. 이번 2월부터 이것이 개방이 됩니다. 상당히 좀 그렇게 예. 되면은 시장에서의 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네네. 업체들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3369님이 문자 주셨는데 저도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네. 포장이 너무 뻥튀기예요. 이 포장값만 줄여도 좋겠네요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소비자단체에서 앞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 포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업체나 이런 데 제시를 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침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가 조사하는 것 유용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김연화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중국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주실 사자성어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거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거지탄이요? 네, 네. 술의 거자, 고기 어자, 갈지자, 탄식할 탄자입니다. 뜻을 풀이하면은 욕심이 한이 없다는 말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 때문에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괄성 있게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정치 개혁은 지금 금지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의 의사가 헌법 위에 있게 되고요. 또 네. 국민들의 감시가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당 간부의 부패가 끊이질 않고요. 환경 오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독직이라든지 부패가 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하는 오늘 화두로 네. 꺼내봤습니다. 근데 당 간부들의 부패하고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법보다는 자기의 그 공산당의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 공장 증서를 뇌물받고 허가를 네. 해준다든지 예. 그리고 또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단속들을 별로 안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편법들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좀처럼 줄어들질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부패와 환경오염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이 또 고리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었을 부분이었는데 중국 IT 기업 레노버가 구글의 모토로라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사들이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었는데 레노버가 또 거침없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M&A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번 또 대상 기업이 어디가 될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소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중국의 그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공사가 갖고 있는 게 3개 계좌에서 소니 주식이 무려 4%가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또 블랙스톤이라든지 헤지펀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3대 대형 은행들의 그 3대 주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적자 PC 사업을 일본의 그 파트너즈라고 하는 펀드에 지금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투자 펀드인 파트너즈가 레노버하고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소니의 그 바이오 그 브랜드인 제품을 활용해서 중국 위의 나라로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이 최근 들어와서 영화라든지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니의 그 스마트폰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새로운 사업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다각적인 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맹추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때 또 중국 자본이 미국을 많이 사서 바이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또 바이 재팬까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중국이 또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렇게 좀 자금력을 가지고 큰 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확장을 해나갈까요? 네, 지금 거침없이 그 M&A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무서운데요. 작년에만 56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들여서 해외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와서 임금 상승이 매년 20%씩 올라가니까요. 현재 말레이시아 그 임금 수준보다도 더 중국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들 제품이 한순간에 그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느라고 지금 바쁘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 기업을 인수를 해서 13억 거대한 그 시장과 그 자금력을 이용해서 자국에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가전, 의류, 환경, 에너지 절약, 의료 서비스, 웰빙용 식품 쪽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M&A가 활발한데요. 오늘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그룹의 환경 사업 담당자가 중국 그 법률사무소하고 같이 그 기업 그 M&A와 관련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사려는 쪽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 부분 지금 선형 대상에 지금 떠오르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업들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이 발표가 됐죠. 근데 양회 그러면은 뭐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좀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중국의 양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양회라는 것은 정책 자문기구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부르는 부분하고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표대 줄여서 전인대를 말하는 이 두 개 회의를 말합니다. 보통 두 개 회의를 한꺼번에 개최하는 것은 뭐 경비 절감 목적도 있지만 중국 정치가 좀 개방화되고 민주화됐다는 그 전시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정치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은 3월 5일 날 개최되는 그 전인대입니다. 여기서 중국 경제나 사회, 정책 운영 방침이 결정이 되고요. 예산안도 의결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생산이라든지 해외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한 여기서 결정된 사항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중국 그 국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장률 목표도 나올 거고 어떤 쪽으로 정책을 펼칠지도 나올 텐데 지금은 어떤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전인대에 앞서서 31개 성시에서 전인대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각 지방에서 나오는 올해 목표치를 보면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낮춰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와 같은 내수 주도의 그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목표는 한 7% 전후가 되고요. 물가는 3% 전후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이제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앞으로 성장 모델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에 30년간 중국 경제 방향 역할을 해왔던 공평과 성장이라는 정책에서 효율과 분배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세 가지 개혁 정책들이 크게 추진되는데요. 14만 개 국유 기업보다는 900만 개나 되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 정책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을 보이는 손인 정부가 만들어줬는데 네. 앞으로는 금융 자유화를 통해서 시장 원리에 작동된 그 흐름대로 경제를 이끌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우리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앞으로 투자보다는 소비를 늘려나가기 때문에 네. 중국의 생활 그 소비 가전서부터 시작해서 내부재 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효율과 분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개혁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은 어떤 걸까요? 네, 올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안정과 조화,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우리한테 그 혜택이 들어오는 것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성형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제약 같은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직접 이제 성형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병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줄기세포 화장품서부터 네. 줄기세포 치료제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동물병원들도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요. 예. 네, 이것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무려 4,940억 달러가 투자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코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특수가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그 강점이 있다는 것은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인데요. 네. 중국도 이런 그 4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광대역 그 차이나 전략에 무려 165억 달러를 들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보다 최근에 모바일 쇼핑이 6배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한류 직구족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한류 있습니다. 한류 직구족이요? 네. 네. 한국 제품을 일주일 안에 받아보는 그 젊은 소비자층이 있는데요. 네. 주로 화장품이나 패션 제품, 분유, 가전, 그리고 뭐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사는데 이런 그 직구족이 작년에 무려 구입한 금액이 13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직구족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그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중국이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 수 있는 또 여건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19% 정도 되는데요. 네. 애플이 7.3%에 비하면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그 토종 브랜드죠. 레노버라든지 화웨이, 쿨패드, 샤오미 같은 게 지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 같은 그 중소기업 핸드폰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모델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네. 애플만 하더라도 신제품인 그 아이폰 그 5C 같은 경우에는 네. 중저가 폰인데요. 네. 이게 그 춘절 때 부인이라든지 친지들 선물용으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 좀 싼 게 좀 많이 팔리는 편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샤오미라고 예. 하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35만 원대 싼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LG전자를 크게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샤오미 좁쌀이라는 뜻이던데 폰이 거의 애플 아이폰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애플 네. 그 창업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5년밖에 회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애플 제품과 흡사하게 네. 5개 모델을 그대로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한참 이 베이비 붐이 일었을 때 태어났던 분들,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좀 퇴직을 많이 하고 계시죠.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0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안 들어오게 되는 소득 절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가게를 열게 되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요.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창업하는 실태와 이것이 또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서 3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